2011년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화려한 조명 아래 한 젊은 사업가가 거대한 잔치를 능숙하게 해체하고 있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 자신감 넘치는 미소. 언론이 주목한 총만 받는 청년 기업인 유벤투스 대표 박광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 화면은 필리핀 팜팜가주의 외딴 사탕수수 밭으로 바뀝니다. 지지겨진 숲 사이에서 발견된 새 구의 시신. 손은 뒤로 묶였고 머리엔 잔혹한 총상이 남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조차 말을 잃게 만든 참혹한 처형의 흔적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은 백화점에서 박수를 받으며 참치를 베던 그 손이 5년 뒤 사탕수수밭에서 100억을 노리고 방아쇠를 당긴 바로 그 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괴물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살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의 탈옥. 공권력을 비웃듯 감옥 안에서 한국 마약 시장을 지배한 이름, 닉네임 전 세계. 그는 철창 안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대한민국 전역에 마약의 독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2026년 3월 25일 9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는 반성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남자도 아니여. 오늘의 선악록 주인공은 국제마약원 박광렬입니다. (1978년에) 태어난 박광렬. 2000년대 후반 그는 필리핀에서 직접 참치를 공수해 국내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은 사업 모델이었고 그는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죠. 회사 이름은 유벤투스. 라틴어로 젊음을 뜻하는 이 이름처럼 박광렬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독창적인 아이템 덕분에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었죠. 그런데 이 시기 박광렬의 이면에는 이미 균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폭력 사건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기록, 사업 이면에서 감지된 불투명한 자금 흐름, 겉으로는 촉망받는 청년 사업가. 하지만 그 껍질 안쪽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서서히 금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유벤투스는 경영난에 빠졌고 투자 사기까지 겹치면서 박광렬의 삶은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한때 누리던 언론의 관심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죠. 서울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그는 사업차 드나들며 익숙해진 나라 필리핀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도착한 박광렬이 택한 건 새로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사설 카지노 운영, 불법 도박 사이트 중개, 한국인 교민들을 상대로 한 지하 경제의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 1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IDS 홀딩스 사건이 터졌고 박광렬은 이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필리핀에 완전히 눌러앉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가 스스로에게 했을 법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시 시작이란 합법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장의 돈다발 사이에서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2016년 박광렬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단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기회라 부르지 않을 종류의 것이었죠. 한국에서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질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남녀 3명. 이들은 약 100억 원을 들고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박광렬은 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은신처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카지노 투자를 연결해드릴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100억 원이었죠.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도피자들은 박광렬을 믿었고 그의 보호 아래 필리핀 생활에 안착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광렬은 더 많은 몫을 요구했고 도피자들은 거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두는 건 내 선의 때문인 거 알지? 협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박광렬은 100억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100억 원이었죠.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 100억 원이었죠. 처음에는 더더 많은 몫을 요구했고 도피자들은 거부했습니다. 협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의 어느 밤, 박광렬은 세 사람을 판판가주 외곽의 사탕수수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의 손은 이미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탕수수수. 벌레 울음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광렬은 시신을 유기하고 100억 원대의 자금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서울 백화점의 박수갈채에서 사탕수수밭의 총성까지 한 남자의 전락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을 죽인 살인범 박광렬은 37일 만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이어야 했죠. 그런데 이 남자는 감옥 안에서 더 거대한 괴물로 변합니다. 두 번의 탈옥 그리고 마약왕이라는 새로운 이름. 사탕수수밭의 살인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11월 이민자 수용소에 수감된 그는 겉으로는 순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4개월 만인 2017년 3월 한밤중 수용소 천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박광렬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첫 번째 탈옥이었습니다. 3개월 뒤 대량의 마약을 소지한 채 다시 붙잡혔습니다. 재수감, 이번에는 끝이겠거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박광렬은 또다시 사라집니다. 법정 출석 후 호송 과정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호송관들의 경계를 무너뜨린 뒤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유유히 빠져나간 겁니다. 두 번째 탈옥이었습니다. 이번 탈옥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건 도주 기간 동안 박광렬이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거듭났다는 점입니다. 수감 중 만난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 김 그로부터 국제 마약 유통망의 구조를 전수받은 그는 탈옥 직후 텔레그램에 접속합니다. 닉네임은 전세계 하부 조직 바티칸 킹덤을 구축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한국 전역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커피 봉투에 넣어 항공편으로 밀반입하고 소화전이나 우편함에 은닉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한 달 유통 규모만 시가 300억 원 이상. 재벌가 3세 황모 씨가 마약을 구한 공급망도 바로 이 조직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검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감옥에 다시 갇힌 뒤에도 박광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빌리비드 교도소에서 그에게 주어진 건 에어컨이 완비된 개인실과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얻어낸 황제 깜빵. 그곳에서 그는 국내 조직원들에게 실시간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옥이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철창은 있었지만 그의 손은 대한민국 전역에 다 있었죠. 2022년 4월 필리핀 대법원은 박광렬에게 장기 징역 60년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숫자가 무색하게 그는 이미 감옥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취재진 앞에서 박광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검사 중에도 못 벗는 놈들이 많을 거예요. 반성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도한 기자에게는 정부살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5일 오전 7시 16분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 오지 708편에서 내린 한 남자가 수십 명의 호송 경찰에 둘러싸인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구 모자에 회색 카디건, 검은 천으로 가려진 수갑. 박광렬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옥중 인터뷰했던 기자와 눈이 마주치자 인삼을 쓰며 내뱉었습니다. 넌 남자도 아니여. 9년 만의 귀국이었지만 그 얼굴에 수치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압송된 그에 대해 경찰은 필로폰 밀수 및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 감옥 안에서조차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국내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화광열은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백화점에서 참치를 해체하던 그 시절, 이미 그 안에는 잔인함이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업 실패와 도피라는 환경이 평범했던 한 사람을 한 발짝씩 절벽 끝으로 밀어낸 것일까요? 첫 번째 불법을 저지르는 순간 그는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괴물의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2016년 사탕수수밭에서 세상을 떠난 세 사람. 그들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가족이 있었고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삶이 있었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사탕수수밭에는 아무런 표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서남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선택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갈림길에 섰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유혹에 흔들렸던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힘들어도 바른 쪽을 택해서 지금의 자신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갈림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선과 악, 그 경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선악록에서 만나겠습니다.